마이너스라고 하면은 느낌이 어때요? 안 좋아요? 파래요? 시원해요? 만약에 파랗고 시원한 거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현재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내 계좌가 파란불이 들어왔다거나. 근데 여기서도 말하는 이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금리를 통한 마이너스 저축을 사람들이 인지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팩트를 이제 알려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보다 일본은 그래도 더 아직까지는 잘 산다라고 얘기를 했죠. 선진국 사람들도 은행 예적금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일본의 은행 금리는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이게 제가 이제 캡처를 하는데 일본에 있는 은행에 10억을 예금해도 연이자가 고작 8,000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그래도 은행 금리 한 1% 주나요? 1%만 친다 하더라도 10억에 1%면 이자가 얼마예요? 10%면 1억, 1%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0.1%면은 100만 원이고요. 0.01%면은 10만 원이네. 0.001%가 만 원이네. 그러면 은행에는 제로금리랑 똑같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그러니까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제로금리. 자,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보다 그러면 선진국들은 다 마이너스 금리예요. 자,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최근에 금리 되게 높아졌죠. 지금의 금리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금리가 지금 높아졌던 거는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 발발을 해가지고 유가가 올라가니까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그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니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져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올라간 금리인 거지 일반적인 경제 상황대로 흘러갔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우하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즉 코로나 이전에 시점에 일반적인 시점이었을 때의 선진국들은 이미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은행 스위스 중앙은행 이미 마이너스 금리. 자, 그럼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우리 은행에다 돈 맡기면 뭐 받아요? 이자 받죠. 바꿔서 얘기하면 그거는 플러스 금리 아니에요? 마이너스 금리는 뭐예요? 내가 은행에 돈을 맡기려면 보관료를 내야 돼. 그게 진짜 마이너스 금리예요. 스위스 중앙은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 2019년도 12월 달에 영국의 영란은행에서도 우리나라 마이너스 금리 할 거야 라고 공표를 하자마자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건 취소가 됐는데 어찌됐던 방향성은 우하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머릿속으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 제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금리는 마이너스로 떨어져요 라고 주입식으로 알려드렸어요. 그럼 제 말을 믿어요? 그렇지. 왜가 중요하지? 왜 그렇게 되는데요? 제가 이거를 이제 시간과 공간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예를 드릴게요. 대한민국 지금 현재 시점 2025년이죠.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35년 전이라고 하면은 응답하라 1988 보신 적 있어요? 덕선이 아버지가 은행원이었는데 자, 마이너스 파트에서는 이 장표만 보면 돼요. 제가 세 가지 선을 그릴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는 시간, 금리표고요. 얘는 시간이에요. 자, 응답하라 1988일 때 대한민국의 은행 금리는 대략 20%였어요. 그러면은 지금 2025년도의 금리는 몇 프로? 2%, 1%. 그러면은 시간의 축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자, 금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떨어져요? 그게 왜 떨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자, 금리가 떨어진다, 물가가 올라간다, 경제가 발전을 한다의 개념축 같이 보셔야 돼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경제의 주체, 모든 국가만 각 국가별로 경제의 주체가 있을 거예요. 정부, 기업, 가계 이 셋 중에 경제의 주체는 어디예요? 아니에요. 기업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코스피 지수 얘기하죠. 네. 코스닥 지수 얘기하죠. 네. 미국의 S&P 지수 얘기하고요.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얘기를 해요. 중국의 상해 지수 얘기하고요. 베트남의 VN 지수를 얘기하고요. 많은 지수들을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지수가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나스닥은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 등등등의 기업들이 속해서 모두 그 기업들의 주가의 합을 평균치 낸 게 나스닥 지수죠. 그러면서 그러한 지수들을 세계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 국가의 경제발전 지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모든 국가의 경제 주체는 기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예를 들게요. 그러면은 기업이 성장을 해야지 발전을 해야지 그 국가 경제가 발전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리가 떨어져. 그럼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어떤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 금리와 연동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 떨어지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적금 금리도 떨어지겠죠. 그리고 대출 금리도 떨어져요. 자, 예를 들어 대다수의 사람들은 혜정 씨가 예적금을 넣어요. 근데 기준금리가 떨어졌어. 그럼 은행금리가 같이 떨어져. 그러면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툭 줄어들어. 그럼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근데 만약에 혜정 씨가 내 집 마련을 했어. 내 집 마련을 했는데 원리금으로 상환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번 달도 똑같이 냈고 다음 달도 똑같이 내고 있는데 금리가 떨어져서 대출금리도 같이 떨어져. 그래서 다음 달에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 금액이 줄어들었어.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다 모든 것들이 상반되게 연기가 되어 있는 건데, 자, 그럼 기준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대출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기업은 법인 대표가 자본금 5천만 원 들여가지고 법인을 세웠어요. 그 법인만 세웠다고 해서 사업이 굴러가요? 사업을 키우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대출받은 자본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키워요. 자, 사업을 키우는데 돈이 생겼어. 이미 굴러가고 있는 사업 안에서 돈이 생겼으면 이 사업을 더 키우려면 사업을 다각화하던가 R&D 투자를 한다거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 상황에서 혜정 씨는 현재 무직이었어. 백수였어. 근데 고용 창출이 일어나네. 법인이, 기업이 회사 고용 노동자를 뽑아. 그러면은 혜정 씨는 가서 일을 하겠죠. 그럼 일을 하면은 뭘 받아요? 월급을 받죠. 월급 받으면 뭐예요, 혜정 씨는? 쓰죠. 근데 쓴다라는 거는 내가 돈을 주고서 무언가를 산다는 개념 아니에요? 그 산다는 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기업들이 만든 거지. 그럼 기업의 매출은 올라가요. 이게 경제 선순환이에요. 즉 모든 국가들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로 가고 그걸 바탕으로 기업들이 경제 발전을 성장을 이루고 그걸 바탕으로 국가의 경제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앞에서 얘기를 드렸다시피 시간의 축은 마이너스 금리로 간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자, 공간의 축으로 그럼 봅시다. 지금 현재 2025년도, 대한민국의 2025년도도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국가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데 어디예요? 동남아 여행 많이 가잖아요. 베트남, 필리핀, 태국, 그 친구들 그 나라의 국가에 놀러 가요. 2025년도 지금 현재 시점에. 그럼 거기에도 은행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혹시 동남아 여행 갔다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걔네들도 은행 갑판 때 이렇게 세워놓거든요. 광고하려고. 혹 거기 이자율 본 적 있어요? 놀러만 가지 말고 그런 걸 봐야지 이제 티어. 아직까지도 동남아에서의 은행은요. 은행 이자율이 7% 8%를 줘요. 은행 예적금 이자율이. 그러면은 시간의 축을 봤을 때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금리가 떨어졌고 공간의 축을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국가들은 금리가 높고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국가는 금리가 낮아져 있죠. 전체적으로 방향성에 대한 내용은 모두 우하향으로 가지만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지금 경제 선순환으로서 이제 풀어서 얘기를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얘기를 드릴게. 저 친구가 상당히 똑똑해 보여요. 지금 내가 100만 원을 들고 있어. 김치냉장고를 사야 되는데 김치냉장고가 100만 원이야. 근데 은행이 지금 3% 금리를 주고 있네. 그러면은 저 친구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100만 원을 3%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고선 1년 뒤에 103만 원 받으면은 1년 뒤에 김치냉장고 사고 3만 원 남겨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일반적으로 똑똑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1년 뒤에 원금하고 이제 103만 원은 됐어요. 근데 김치냉장고가 얼마 됐어? 그렇지. 물가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내가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그것을 받는 이자율만 바탕으로 본인이 돈이 늘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이 맞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이자율인 거니까.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물가 상승률을 같이 반영을 했을 때 이자가 수익이 나야지만 실질 이자율이 플러스인 거고 아니면은 돈의 가치가 마이너스다라고 하면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인 건데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실질 이자율 생각해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은행 예적금에 돈을 다 때려넣죠.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대한민국 사람들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 자,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장표를 이제 만들었어요. 명목금리, 은행 예적금 금리가 1%라고 가정을 합시다. 예금금리 1%라고 하면은 적금금리는 0.5%예요. 그것의 절반을 받아요.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은행에서 이자를 준다는 그 1% 있죠? 그 1%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은행에다가 돈을 1년 동안 넣어놔야지 1%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금은 목돈을 묶고 1년 동안 묶어놓는 거니까 그 이자를 다 받는 게 맞아요. 근데 적금은요, 매달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매달 쪼개서 넣죠. 그러면은 1월 달에 들어가는 10만 원은 12달 다 들어가 있죠. 2월 달에 들어가는 10만 원은 11개월 들어가 있죠. 마지막 12월 달, 마지막 달에 들어가는 거는 한 달만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절반 수준.
12분의 12, 12분의 11, 11분의 10, 마지막은 12분의 1. 이거는 통째로 나타내면은 이거는 2분의 1.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적금 5%를 드려요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진짜 이자를 따지면은 실질금리는 그것의 절반을 받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명목금리에 대한 실질금리인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물가 상승률을 빼야겠죠. 여기서는 그래도 착하게도 2%라고 잡아놨네. 그랬을 때 예금은 마이너스 1.1%, 적금은 마이너스 1.5%예요. 이미 사람들은요, 본인의 자산 가치를 본인이 다 까먹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물가의 상승폭과 금리의 하락폭이 맞물리는 시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자, 요 우하향으로 떨어지는 게 제가 금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물가는 점점 어떻게 돼요?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요. 왜? 물가가 뭐예요? 물가는 말 그대로 물건의 가격이에요. 그 물건은 누가 만드는데? 기업이 만든 거지. 그러면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려면 물건의 가격이 올라야지만 더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인플레이션 자체가 물가 상승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만약에 경제가 화랑이야. 그 상태에서 물가 상승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경제가 아주 좋은 속도로 화랑으로서 우상향으로 올라간다는 개념인 거고, 경제가 현재 안 좋은데 물가만 올라가. 그러면은 그때는 역방향으로서 너무나도 힘든 시기라는 거죠. 현재가 그래요. 경제가 안 좋은데 물가만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만 이제 힘들어지는 게 현재 케이스인데, 그 힘든 게 다 뭐 때문이라고?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게 저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습관들이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물가는 계속 우상향으로 제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기 크로스된 시점 있죠? 이게 언제였을까? 제가 기억했어요. 2008년도 기사예요. 물가 급등으로 실질 금리는 빵. 결국에는 1988부터 2025년 현재 시점 안에서 요 크로스된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예요? 2008년도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혜정 씨 혹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10년. 그러면은 2015년도부터 일을 하고 있었네? 그쵸? 그러면은 혜정 씨 지금 돈 뭘로 모아요? 그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은행 이자금을 통해서 모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때 시점에 물가는 이랬는데 그때 시점에 저축은 이래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만큼은 다 뭐예요? 마이너스가 되어버리죠. 자산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2010년도쯤에 자,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얘기를 했었죠. 맨 위에 올라가는 장편 이제 우상향은 뭐냐면은 투자자산이에요. 투자자산이라고 하면은 부동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경제 지수도 있겠죠. 아니면 기업에 대한 가치도 있을 거고요. 2010년도에 제가 부동산 가격 얼마라고 했어요? 3억대. 3억대였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점 부동산 얼마예요? 10억. 보세요. 그러면은 부동산 값이 3억에서 10억으로 올라갔어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막 집회 열어요. 광화문에 막 사람들 모여가지고 집회를 열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정부가 부동산값 못 잡는다고 막 난리를 쳐요. 근데 바꿔서 얘기하면은 경제가 발전을 한다라는데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럼 그 시점에 자, 내가 과거에 2010년도에 2억을 들고 있었어. 그럼 2억 가지고 3억짜리 집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출받으면 되잖아. 1억 대출받으면 되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서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내가 넣은 게 돈을 모으는 게 전부 다 은행 예적금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 돈의 가치가 얼마가 돼버렸어? 1억이 돼버렸어요. 그럼 1억 가지고 10억짜리 집은 살 수 있어요? 못 사, 대출이 안 나오잖아. 그만큼.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산 가치를 까먹은 거는 다 본인들이 그렇게 해놨는데,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은 당연한 건데 정부가 부동산 값을 못 잡는다고 난리를 치는 게,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알고서 그 사람들을 보는 저는 무슨 생각이 들까? 안타깝다. 대한민국은 금융교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등학교 친구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633 교육 안에서 금융교육은 단 1시간도 없다니까, 지금은. 그럼 결국에 대한민국은 국가 자체는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지식은 정말 늘어나고 있지만 너무나도 열심히 일을 하지만 자산은 늘어나지 않는, 점점 가난해지는,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대한민국에서 재테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걸 해야지만 대한민국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게 유일한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간단해요. 만약에 우리가 2010년도에 깨어났어. 혜정 씨가 2010년도에 처음 초창기에 일 시작했을 때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은행 예적금하면은 자산가치 계속 떨어져요. 하면 안 돼. 투자해가지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해서 자산가치를 늘려 물가상승 이상으로 모든 기준은 물가상승 이상으로 수익을 내야 돼요. 자, 그럼 물가는 연평균 몇 %씩 올라갈까?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신문들 보잖아요. 그럼 물가가 한 연평균 4% 올라간다라고 해요. 아니에요. 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쓰는 물가가 있고 쓰지 않는 물가가 있어. 근데 여기에서 신문에서 얘기하는 물가 연평균 4%는 쓰는 물가, 쓰지 않는 물가 다 합쳐가지고 평균치를 낸 게 4%인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쓰지 않는 물가 필요 있어요? 필요 없잖아. 우리가 쓰는 물가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식료품, 생필품들이 우리가 원래 밀접하게 쓰는 물가들이죠. 식료품, 생필품만 따졌을 때 물가는 몇 %씩 올라갈 것 같아요? 연 7에서 8%씩 올라가요. 그러면은 우리 금리는 마이너스로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제 1%를 받는데 물가는 매년 7%, 8%씩 올라가요. 그러면은 내 돈의 자산 가치는 어떻게 돼요? 매년 6%씩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근속연수는 얼마 안 남지 않았는데 내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져, 계속 떨어져. 자, 그러면은 혜정 씨가 절 처음 입사하자마자 절 만났다 그랬죠. 그 시점에 물가 상승 이상의 자산 가치를 올린 거야. 수익을 낸 거야. 물가 상승 이상으로. 그러면은 2억이 7억이 됐어. 그럼 7억이 가지고 10억짜리 집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그럼 결국엔 이건 뭐예요? 다 본인들이 자산 가치를 본인들이 다 까먹고 결국에는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그런 다음에 항상 전부 다 남 탓만 한다.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너무나도 대한민국은 금융교육에 대한 현실이 너무나도 어둡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공부는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 뒤에 보면은 이제 이제 물가 상승률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장표를 놨는데 어마어마하죠. 외식 물가, 특히나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제 혼술혼밥 많이들 하잖아요. 지금 김밥 한 줄에 5,000원이에요. 예전에 학생 때 김밥 한 줄에 얼마였어요? 1,500원, 2,000원이 5,000원이 해가지고 2,000원짜리가 5,000원이 했다라는 거는 3,000원이 올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배 이상 올라간 거예요. 2배 이상. 10년 동안, 15년 동안. 그러면은 물가는 지금 15년 동안 100% 이상 올라간 건데 본인의 자산 가치는 계속 마이너스라고. 그러니까 돈이 안 모이고 계속 힘들게 가난하게 살아가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맞춰가지고 내 자산 가치도 같이 올려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장표는 요거 하나면은 전부 다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마이너스 저축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플러스가 되는 저축 방식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해야겠다라고 이제 인지만 하면 돼요.